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아주 임팩트 있게 짚어볼 텐데요. 거대한 전통의 통신 기업이 치명적인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늘 짜릿하죠. 작년에 정말 뼈아픈 보안 위기를 겪었던 SK텔레콤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에 아주 놀라운 청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꽁꽁 숨겨둔 AI 반전 카드가 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달릴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첫째, 위기를 극복한 1분기 실적. 둘째, 탄탄하게 버텨준 5G 본업. 셋째, 이번 실적의 진짜 주인공인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진화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1분기 실적.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숫자를 까보기 전에 우리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바로 작년에 터졌던 유심 해킹 사고입니다. 여러분, 통신사한테 보안이랑 신뢰는 문자 그대로 생명줄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국가 혈관 같은 통신망을 쥐고 있는 기업이 이런 치명적인 사고를 겪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고객 신뢰를 되찾고 수익을 냈을까요? 단순히 죄송하다는 사과문 하나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다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5,376억 원. 이게 바로 이번 1분기 SK텔레콤의 영업이익입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단순히 흑자를 냈다는 걸 넘어서 이 5천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고지를 다시 털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시장이랑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강력한 시그널을 쏘는 거예요. 우리 흔들림 없다. 치명적인 위기 다 끝났고 이제 완벽하게 안정화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조금 더 냉정하게 전체 성적표를 들여다보면요. 매출은 4조 3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1.4% 빠졌고 영업이익도 5.3% 줄어들긴 했습니다. 마이너스네? 하고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는 앞서 말씀드린 위기 회복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 난리를 수습하느라 막대한 자원이 들어갔는데도 하락폭을 딱 이 정도로 훌륭하게 막아냈다는 거,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거든요. 올 하반기에 제대로 치고 나갈 아주 단단한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섹션, 견고한 5G 본업 방어입니다. 기존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버텨줬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 그렇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굳건하게 버텼을까 궁금하시죠? 보통 새로운 걸 하려면 집안 단속부터 철저해야 하잖아요? 점유율 한번 보세요. 5G 시장 점유율이 45.7%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절반을 꽉 쥐고 있는 절대 강자란 뜻이죠. 그 난리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가입자가 늘었다? 이건 이 회사가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파워랑 네트워크 결속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단단하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알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체 핸드폰 가입자 중에 5G 가입자가 무려 81%나 된다는 거예요. 5G 요금제가 예전 LTE보다 한 사람당 내는 돈, 그러니까 객단가가 훨씬 높잖아요? 이 우량 고객이 81%나 된다는 건 매달 따박따박 엄청난 현금이 안정적으로 꽂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둑한 현금이 바로 이따가 말씀드릴 거대한 AI 혁신의 든든한 실탄이 되어주는 거죠. 자, 세부 사업별 성적을 보면 살짝 엇갈리긴 해요. 무선 부문이 한 3% 빠졌고 유료 방송이나 B2B 쪽도 1%대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유독 반짝이는 숫자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유선 초고속 인터넷이에요. 전년 대비 2.2% 성장해서 가입자가 731만 명을 훌쩍 넘겼거든요. 요즘 집에서 넷플릭스 고화질로 보고 스마트홈 기기 엄청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빠른 유선망이 다시 중요해진 겁니다. 살짝 주춤한 쪽을 이 유선 부문이 알짜배기로 든든하게 메워주면서 아주 기가 막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기업이 체질을 바꿀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돈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잖아요. 1분기 마케팅 비용이 7,408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7% 정도 늘었지만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오히려 3%가 줄어든 수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전처럼 막 보조금 펑펑 뿌리면서 가입자 뺏어오는 출혈 경쟁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타겟팅 싹 해서 쓸 때만 딱 쓰고 쪼일 땐 쪼이는 재무 건전성 고삐를 아주 꽉 쥐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진짜 이성적으로 운영되네 하고 안도하게 만드는 아주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섹션. 이번 실적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진짜 주인공,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회사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어마어마한 촉매제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AIDC라고 들어보셨나요? 챗GPT 같은 거대한 AI가 똑똑해지려면 전기를 상상 초월로 포마시고 열도 엄청나게 뿜어내거든요. 마치 펄펄 끓는 슈퍼컴퓨터 뇌에다가 하루 종일 얼음물 마사지를 해줘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AIDC는 바로 이 엄청난 전력과 냉각을 감당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최첨단 인프라예요. 다가오는 AI 시대의 거대한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핵심 개념, 바로 서비스형 GPU ASS입니다. 요즘 AI 개발하려면 엔비디아의 그 비싼 칩이 수천 개씩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칩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다 삽니까?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 막강한 컴퓨팅 파워만 싹 빌려주는 비즈니스가 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AI 컴퓨팅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다 보니까 이 장비를 미리 쫙 깔아놓고 빌려주는 서비스가 인프라 기업들한텐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결과가 숫자로 딱 증명되죠? 작년 대비 이번 1분기 AIDC 매출 성장률이 자그마치 89.3%입니다. 와, 거의 90%예요. 꺾이는 거 없이 수직으로 쭉 치솟아서 단숨에 1,314억 원을 찍었습니다. 아까 기존 통신 사업들은 막 1, 2% 오르거나 살짝 빠졌던 거랑 비교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 같지 않나요? 기존 사업에서 벌어들인 든든한 현금으로 데이터 센터 딱 짓고 GPU AAS 수요 터지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낸 겁니다.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AI 이름표만 붙었다고 다 떡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AIDC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쪽은 89%나 붐을 일으켰지만 기존에 하던 클라우드 판매 중심의 AI B2B, B2C 매출은 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10.3%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 쓸어 담았잖아요. 지금 글로벌 AI 시장의 엄청난 돈줄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서비스보다는 이렇게 뼈대를 만드는 하드웨어 인프라 쪽으로 무섭게 쏠려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 단순 통신사를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진화입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크면서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아예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 딱 세 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팽창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인프라 수요를 우리가 먼저 싹쓸이한다. 둘째, 단순 데이터 센터 장사를 넘어 AI 밸류체인 전체를 글로벌 스케일로 키운다. 셋째, 이걸 무기 삼아 전 세계 곳곳에 인프라 거점을 팍팍 늘린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끼리 스마트폰 요금제 쓰던 통신사를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AI 산업의 판을 깔아주는 글로벌 개척자가 되겠다는 엄청난 야심인 겁니다. 시장은 결국 숫자를 믿죠. 자, 830원. 이게 이번 1분기 1주당 배당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잠시 멈췄던 배당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 기업을 믿고 기다려주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주주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쏜 게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서 우리 현금 흐름 이제 완벽히 정상화됐고 AI라는 이 폭발적인 새 엔진으로 앞으로 돈 쓸어 담을 자신 있다 하고 시장에 대놓고 펀치를 날린 겁니다. 이 단단한 자신감 느껴지시나요? SK텔레콤 박종석 최고 재무책임자가 남긴 아주 핵심적인 코멘트를 하나 보시죠.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본원적 경쟁력을 굳건히 하고 정예화된 AI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완벽히 회복해 나간다. 이 한 문장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깜짝 실적 절대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뼈를 깎으며 만들어낸 전략적 턴어라운드의 결과물입니다. 한 손엔 튼튼한 전통의 통신 방패를 다른 한 손엔 날카로운 글로벌 AI 창을 쥔 셈이네요. 자, 이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 미친 듯한 AI 인프라 수요. 과연 이것이 이 오래된 전통의 통신사를 거대한 글로벌 AI 인프라 제국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키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1분기에 보여준 89%라는 경이로운 AIDC 성장률이 어쩌면 거대한 폭발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아예 새로운 정체성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의 다음 스텝이 정말 무섭도록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10분간의 해설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찌릿한 자극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진짜 날카롭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는 로봇 한 번쯤 상상해 보셨죠? 그런데 이 녀석이 그저 춤만 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대로 성큼성큼 걸어나와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더니 최고 경영자인 현신균 사장에게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마이크를 쓱 건네며 행사의 막을 올립니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요? 아니요. 바로 최근 열린 LG CNS의 로봇 전환, 즉 RX 미디어데이에서 있었던 실제 오프닝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용 로봇 산업에 도대체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심층적으로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와 신기하다 하고 넘길 볼거리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엄청난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로봇 기술의 진짜 경쟁력, 그러니까 찐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번쩍이는 멋진 외관,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관절, 아니면 사람을 똑같이 닮은 하드웨어? 글쎄요, 과거에는 분명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가 명확히 짚어주는 사실은요, 단순히 끝내주게 멋진 로봇 하드웨어만 만드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진짜 경쟁력의 기준이 완전히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이동해버렸습니다. 현신균 LG CNS 사장이 한 이 말이 지금 로봇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기업 경쟁력은 로봇을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똑똑하고 정교한 로봇이라도 현장에서 당장 일을 못하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이제 기업들의 관심사는 로봇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이 로봇을 산업 현장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꽂아넣고 그걸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비즈니스 성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 오직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은 딱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 로봇 패러다임의 대전환.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인 포지와 바통. 셋째, 현실이 된 자율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맞춤형 로봇의 미래입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첫 번째, 로봇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하드웨어 자체를 누가 더 잘 제조하냐에 몰두했다면 이제 새로운 포커스는 현장 운영과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심지어 IT 서비스 기업인 LG CNS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로봇 하드웨어 직접 안 만듭니다 라고 선언해버렸죠. 그 대신 전 세계 수많은 로봇 중에서 고객의 현장에 딱 맞는 녀석을 골라내고 거기에 진짜 현장 데이터를 팍팍 학습시켜서 당장 일할 수 있게 세팅하고 관리해주겠다는 겁니다. 로봇 도입부터 학습, 운영까지 통째로 책임지는 밀착형 서비스. 이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거대한 대전환에 가능하게 만든 2가지 강력한 무기, 바로 포지와 바통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피지컬 웍스 포지입니다. 포지, 대장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뜨거운 불에 쇠를 달궈서 예리한 무기를 만들어내듯 이 포지는 일종의 로봇 두뇌 스파르타 훈련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장에서 갓 들여온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로봇을 산업 현장의 실제 데이터로 무진장 단련시키는 거죠. 복잡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해서 어리바리하던 신임 로봇을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A급 에이스 일꾼으로 환골탈퇴시키는 중추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포지가 돌아가는 과정은 아주 깔끔하면서도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현장 데이터를 싹 수집하고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진짜 수도 없이 돌려본 다음 바로 실제 현장에 투입합니다. 딱 이 3단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 바로 시간 단축입니다.
원래 로봇 하나 제대로 훈련시켜서 현장 투입하려면 못해도 몇 달은 좋게 걸렸거든요. 근데 포지를 쓰면 이 기간이 단 한두 달로 확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서 투입 시간을 이렇게 썰어버릴 수 있다는 건 곧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을 의미하죠. 바로 이 포인트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무기는 피지컬웍스 바통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들고 있는 그 바통, 맞습니다. 완벽한 비유죠. 실제 산업 현장이나 물류센터 가보시면 A사가 만든 로봇, B사가 만든 로봇, 생김새도 종류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 전혀 다른 이기종 로봇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마치 교향곡을 연주하듯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휘하는 거대한 컨트롤 타워, 그게 바로 바통입니다. 지난 미디어데이에서 시연한 물류 현장 모습, 이거 상상만 해도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했냐고요? 아니요, 일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바통 플랫폼의 지휘 아래서 벌어진 일인데요.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건을 집어서 네 발로 걷는 로봇개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로봇개가 쫄랑쫄랑 상자를 옮기고 이번엔 바퀴 달린 로봇이랑 자율주행 로봇 AMR이 그걸 이어받아서 지정된 선반에 착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만든 곳도 다른 4종류의 로봇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단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완벽하게 협업을 해내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아닌가요? 세 번째, 자, 그럼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떤 임팩트를 내는지 현실이 된 자율협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준호 LG CNS 사업부장의 핵심 인사이트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 그거 사실 좀 답답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동선,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무한 반복하는 거라 융통성이 없었거든요. 앞에 길이라도 막히면 그저 멀뚱멀뚱 멈춰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 기반의 RX는 차원이 다릅니다. 로봇들이 눈치가 생겼어요. 스스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앞에 문제가 생기면 막혔네? 돌아가야지? 하고 알아서 우회합니다. 심지어 동료 로봇들과 자율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하죠. 수동적인 기계 덩어리에서 상황 판단을 스스로 해내는 지능형 작업자로의 진화.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나갑니다. 15%. 앞서 말씀드린 이 지능형 자율협업 시스템, 그러니까 4G와 바통을 한 100대 규모의 로봇이 돌아가는 꽤 큰 환경에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률입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 이 수많은 로봇들이 엉키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병목 현상을 척척 해결하니까 공장이나 물류센터 전체의 효율이 무려 15%나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경영진들이 진짜 무릎을 탁 칠 만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8%입니다. 생산성이 오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전체 운영 비용을 최대 18%까지 줄일 수 있다는 날카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각기 다른 로봇들 따로따로 세팅하고 통제하느라 막대한 시간,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이 줄줄 새어나갔거든요. 이걸 단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꽉 묶어버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재무적 이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로봇 하드웨어 자체보다 운영 시스템이나 플랫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이 두 숫자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산업 맞춤형 로봇이 그려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절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20곳 이상의 고객사와 현장 적용을 위한 테스트, 즉 POC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 바로 부산 스마트시티입니다. 진짜 거리를 걷다 보면 순찰 로봇이 쓱 지나가고 카페 들어가면 바리스타 로봇이 샷을 내립니다. 무거운 짐 들어주는 짐 캐리 로봇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청소 로봇까지. 이 각양각색의 로봇들이 전부 바통 플랫폼 하나에 연결돼서 우리 일상 속을 이미 누비고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현장 그 자체인 거죠. 물론 혁신이라는 게 말처럼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주 뼈아프게 공감하실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POC의 늪, 개념 검증의 늪입니다. 시범 도입할 때는 그럴싸한데 정작 실전 도입 단계로 못 넘어가고 흐지부지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도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빠르게 모아서 로봇을 단기 속성으로 빡세게 훈련시키면 이 지긋지긋한 POC의 늪을 단숨에 점프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4G 플랫폼이 바로 이 늪을 탈출하는 치트키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줄여서 RFM입니다. 여러분,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 아시죠? 이 RFM은 철저하게 산업 현장에 특화된 로봇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류센터면 물류, 제조 공장이면 제조, 각각의 현장 특성에 100% 최적화된 맞춤형 로봇 두뇌를 아예 베이스 모델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로봇 사업을 전방위로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게 그들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지금까지 로봇 하드웨어의 시대를 넘어 지능적인 운용과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쭉 해설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로봇이 단순 방법을 넘어 알아서 판단하고 다른 로봇과 소통하는 맞춤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 과연 이 엄청난 기술의 파도가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바로 그 현장의 풍경을 앞으로 어떻게 뒤바꿔 놓게 될까요? 이 흐름을 읽고 해답을 먼저 찾아내는 분이 미래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주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1분기 대한민국 통신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하고도 아주 수익성 높은 변화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한때 위기에 빠질 뻔했던 통신사들을 구출해낸 이른바 AI 구출 작전의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매달 스마트폰 요금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사, 과연 아직도 단순하게 전화 잘 터지게 해주는 통신회사일까요? SKT, KT, LGU+, 이 거대 기업들이 요즘 진짜 어디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지 아시게 되면 아마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분 동안 속도감 있게 짚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통신 3사의 1분기 성적표부터 해킹 사태의 여파, U+의 나홀로 독주, 그리고 실적을 하드캐리한 진짜 영웅인 AIDC의 폭발적 성장과 통신 시장의 새로운 미래까지 핵심만 속속 뽑아서 빠르게 가보시죠. 첫 번째 파트, 통신 3사의 1분기 성적표, 이른바 정체된 현상 유지 현황입니다. 본격적인 반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대 세팅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통신사들 상황 진짜 극명하게 갈렸죠? SKT의 유심 사태, 그리고 KT의 펨토셀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뼈아픈 보안 위기 때문에 이들은 천문학적인 보안 투자를 강제로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LGU+는 어땠냐? 완전히 무풍지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땀 뻘뻘 흘리며 수습하는 동안 아주 매끄럽고 평온하게 사업을 이어갔거든요. 두 번째 파트, 해킹 사태의 여파와 회복입니다. 그 엄청난 타격 속에서도 이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5,376억 원. 와, 엄청난 숫자죠? 이게 바로 SKT의 1분기 영업이익입니다. 작년에 그 난리 났던 유심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도 보란듯이 5천억 원대 이익을 성공적으로 회복해낸 거예요. 위기론이 무색할 만큼 기업의 기초 체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증명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나옵니다. 전체 매출이 1.4% 빠졌고요. 가장 핵심인 무선 매출도 3% 줄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꺾이는 거 아니야? 싶죠. 하지만 5G 시장 점유율은 45.7%로 완전 철통 방어 중입니다. 게다가 핸드폰 가입자 중 무려 81%가 5G 고객이에요. 파이는 살짝 줄었어도 돈을 내는 알짜 핵심 고객층은 바위처럼 끄덕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KT는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다가오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4,800억에서 5,200억 원 사이거든요. 펨토셀 해킹 사고 터지고 나서 풀난 고객들 보상해주랴, 마케팅 비용 쓰랴, 거기다 철통 방어를 위한 막대한 보안 투자까지. 아직은 이 무거운 재무적 후폭풍과 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파트, 이번엔 해킹 무풍지대였던 LGU+의 나홀로 성장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위기를 완벽하게 피한 곳은 과연 어떻게 달리고 있을까요? U+ 1분기 성적을 보면 그야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둘 다 올랐어요. 총 매출 1.5%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6.6%나 뛴 2,723억 원입니다.
모바일 가입자 3,900만 명 돌파했고 스마트홈 부문도 4.1% 올랐습니다. 모바일 회선부터 집안의 인터넷까지 그냥 아주 꽉 차게 탄탄하게 성장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실적을 견인한 진짜 영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제 뻔한 모바일 요금제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번 반전을 만들어낸 진정한 주인공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SKT의 무선 매출이 3% 줄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요금제 비즈니스는 위축되고 있는데 도대체 저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어디서 쏟아져 들어온 걸까요? 침체돼 떠난 실적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진짜 동력,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 두 가지 최첨단 키워드에 있습니다. ADIC 그리고 GPOAS. ADIC는 쉽게 말해 인공지능에 특화된 거대한 전용 데이터 센터고요. GPOAS는 그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그래픽 처리 능력을 클라우드로 쪼개서 대여해주는 비즈니스입니다. 한마디로 이 최첨단 AI 인프라 기술들이 통신사의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끈 핵심 엔진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 파트, AIDC의 폭발적 성장이 마침내 어떤 달콤한 결실을 맺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성장률 숫자들을 보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SKT의 AIDC 매출 성장률 보이시나요? 무려 89.3%입니다. 단 1년 만에 거의 2배를 튀겨버린 거죠. LG U+ 역시 31%라는 견고하고 엄청난 도약을 보여줬습니다. AI 시대의 인프라가 이 기업들의 금고를 얼마나 꽉꽉 채워주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매출액 단위로 보면 더 확 와닿습니다. SKT의 AI 데이터 센터 매출만 단숨에 1,314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아까 제가 무선 매출 3% 빠졌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빈자리를 AI가 완벽하게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실적을 멱살 잡고 캐리한 겁니다. 기존 사업 손실을 메꾼 진정한 구원투수였던 셈이죠. LG U+도 이 거대한 트렌드에 확실히 올라탔습니다. 1분기 AIDC 매출이 1,144억 원이에요. 작년에 공격적으로 따냈던 신규 수주들이 1분기부터 팍팍 꽂히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이들은 그냥 서버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예 데이터 센터를 직접 설계하고 짓고 운영까지 다 도맡아 하는 DBO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수익 모델 자체를 완전히 고차원적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 붐인지 아닌지 LG U+ 안영균 그룹장의 말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작년 수주분이 본격 반영되면서 고성장이 계속될 거다. DBO 사업 지속 추진하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통신사 수뇌부들은 이미 AI 인프라를 한철 유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확실한 영구적 고성장 미래 비전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통신시장의 새로운 미래, 휴대폰 그 너머에 거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온 이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쭉 이어볼까요? 2023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무선 통신이 이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2024년, 2025년에 걸쳐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뼈아픈 한계에 부딪혔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분기 AI 데이터 센터반은 완벽한 구출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정체의 늪을 AI 인프라라는 튼튼한 동아줄로 완벽하게 탈출해낸 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이 거대한 병화를 한 줄로 요약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거대 통신사들은 이제 단순히 오지 가입자 몇 명 더 유치하려는 과거의 울타리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최전선에서 받쳐주는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AI 테크 거인으로 맹렬하게 피벗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다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요금 내던 친숙한 통신사가 이렇게 거대한 AI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통신 요금과 서비스의 미래에 어떤 놀라운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이 엄청난 AI 시프트가 현실에 미칠 파급력,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는요,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수많은 앱들,
특히 요즘 정말 많이 쓰시는 해외 앱들이 도대체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약 10분 동안 여러분의 일상과 아주 찰떡같이 밀접한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해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챗 GPT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는지 짚어보고요. 이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도대체 뭔지, 2026년에는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알 권리와 데이터 보호 문제까지 무르르듯 쭉 한번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챗 GPT의 폭발적인 인기부터 이야기해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1년 동안 다들 AI 앱 얼마나 자주 쓰셨나요?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들 쓰셨을 텐데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341%입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죠? 이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딱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챗 GPT 사용자가 늘어난 비율입니다. 단 12개월 만에 시장이 3배 반 넘게 커져버린 거예요. IT 업계에서도 이런 속도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엄청난 기술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1949만. 현재 이 챗 GPT를 활발하게 돌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기 대수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경제 활동하는 인구로만 따지면 체감 비율은 훨씬 더 높겠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챗 GPT가 IT 기기 좋아하는 얼리 어댑터들만의 신기한 장난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이 거대한 숫자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가 완전 쐐기를 박습니다. 1657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스마트폰에 단일 앱으로 가장 많이 깔린 게 바로 챗 GPT였고 그 다운로드 건수입니다. 이 정도면 뭐 새로운 국민 앱의 탄생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급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쓰는 거대한 앱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수많은 질문과 개인정보들, 과연 이거 진짜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정보보호 공시 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앱 사용량은 폭발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 보안 문제는 정말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강력한 법적 의무인데요. 저는 이걸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보안 영양성분표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과자 살 때 뒷면에 성분표 꼼꼼히 보잖아요. 그것처럼 거대 기업들도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싹 다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보안 인프라에 돈은 정확히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안만 전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해킹 막으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핵심을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제도가 노리는 1차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보안 투자를 팍팍 늘리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이용자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제 내 정보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할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고 터지면 그제야 수습하기 바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기업이 알아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 안전해요, 믿어주세요 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당신들 데이터를 지키려고 이만큼이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수학적으로 또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당장 이 대상 기업들은 뭘 해야 할까요? 아주 엄격하고 빡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의 보안 관련해서 돈과 인력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철저하게 자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진짜 민낯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뼈아픈 과정일 수 있죠. 그런 다음 다가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코털에 그 공식적인 현황 자료를 단 1의 오차도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도 법으로 아주 칼같이 정해져 있어요. 이 거대한 플랫폼들이 한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성을 증명하고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자 절차인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2026년 새롭게 추가된 기업들은 과연 어디일까요? 올해 이 촘촘한 정부의 규제망에 새롭게 딱 걸린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불러볼게요. 오픈 AI, 알리익스프레스, 무신사, 티빙, 그리고 CJ 올리브영. 어떠세요?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 첫 화면에 깔려있고 매일같이 들어가는 친숙한 앱들이죠?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AI 기업부터 거대한 자본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이코머스 공룡, 그리고 우리나라 패션, 뷰티, 엔터를 꽉 잡고 있는 토종 앱들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의 규제 그물이 단순히 한두 분야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모든 디지털 길목으로 아주 넓고 깊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정부 법안이라고 하면 왠지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옷 사고 예능 보고 AI랑 수다 떠는 그 일상적인 순간들과 완벽하게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전체 기업 수로 놓고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확 와닿습니다. 전년도에 이 의무를 지켰던 기업이 666개였거든요. 근데 다가오는 2026년 명단에서는 693개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7개 기업이 순수하게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관리할 리스트가 길어졌네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 규모가 얼마나 미친 듯이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플랫폼들에 얼마나 빠르고 거대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거대한 플랫폼 27개가 우리 일상에 새로 쑥 들어왔으니 당연히 우리 데이터도 예전보다 더 깐깐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주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의무 대상을 선정하는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정부는 무슨 기준으로 이 기업들이 법을 지켜야 할 만큼 덩치가 크다고 판단하는 거지? 자,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막대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서 새롭게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새 13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일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이 기준을 뚫고 새로 추가된 기업이 무려 10곳이나 됩니다. 하루에 100만 명이 접속한다는 거, 이 숫자의 무게감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에만 100만 명 분량의 동선, 취향, 결제 내역 같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해커들 입장에서는 100만 명짜리 엄청난 먹잇감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쓰는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 딱 그 순간부터는 우리 데이터를 다루는 태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자동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 우리의 알 권리와 보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좀 건조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점을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기업들의 이런 투명성 강화 조치들이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 평범한 시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정규 정책관의 공식 발언을 보면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별 숨쉬듯 쓰는 편리한 앱들이 저 보이지 않는 백엔드 서버에서 얼마나 튼튼한 자물쇠로 방어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요구하고 알아야 할 마땅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밀도 있게 달려온 이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단 1년 만에 1600만 번이나 설치된 그 앱,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당신의 정보는 진짜로 완벽하게 안전할까요? 우리는 오늘 341%라는 챗GPT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시작으로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사고 영상을 보는 친숙한 앱들이 어떤 깐깐한 기준을 뚫고 정부의 관리망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여정을 쭉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너무나 쉽게 최저가 쇼핑을 하고 AI와 편하게 대화하죠. 하지만 그 극도의 편리함 뒤에서 나의 가장 사적인 디지털 일상을 지켜주는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쯤 멈춰서서 비판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엄중한 수치와 사실들이 여러분이 내일 아침 무심코 터치할 그 앱들을 완전히 새롭고 더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심층 해설 시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딥다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인터넷 역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이죠. 네, 바로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살 다음의 기사회생이라는 주제로 과거 1세대 국민 포털이었던 다음이 어떻게 AI 시대를 맞아서 완전히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무려 31년에 걸친 파란만장한 역사부터 최근에 엄청난 인수합병 소식까지 아주 밀도 있게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1장 국민 포털 다음의 탄생, 2장 네이버와 구글에 밀린 아픔, 3장 카카오 합병과 전략적 소외, 4장 물적 분할과 홀로서기, 5장 업스테이지 인수와 AI 결합, 그리고 마지막 6장 차세대 AI 포털의 미래까지 한 기업의 역사가 최첨단 AI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논리적인 흐름을 바로 따라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타임라인을 한번 쓱 보실까요? 1995년 창립부터 다가올 2026년 AI 시대까지 이어지는 꽤 거대한 연대기입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음이라는 플랫폼이 겪었던 엄청난 영광, 뼈아픈 좌절,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그림을 머릿속에 쫙 그려놓고 따라오시면 훨씬 재밌으실 겁니다. 1장 국민포털 다음의 탄생입니다. 1997년. 와, 이 해는 진짜 한국 IT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해거든요. 혹시 천리안이나 하이텔 같은 예전 PC 통신 시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차가 꽤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딱 이 시기에 다음이 한 메일을 세상에 짠 하고 내놓은 겁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만 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무료 개인 웹메일.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념이었고요. 말 그대로 인터넷 환경 자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들 너도나도 한메일 계정 만드셨죠? 이 계정 하나가 사실상 온라인 세상의 첫 신분증이었던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온라인 소통이 바로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9년 5월, 다음은 정말 전설적인 서비스를 하나 더 출시합니다. 다들 아시는 다음 카페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요, 이 카페 서비스가 단순히 기능 하나를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폭발시킨 거대한 기폭제였습니다. 예전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연예인 팬클럽, 취미, 동호회 같은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카페라는 공간에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수백만, 수천만의 트래픽이 몰리니까 다음은 그냥 메일 회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종합 포털로 덩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음에 절대적인 전성기가 열린 거죠. 2장, 네이버와 구글에 밀린 아픔. 영원할 것 같던 전성기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음의 독주에도 강력한 제동이 걸립니다. 2000년대 포털 시장에서 아주 거대한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는데요. 다음이 메일이랑 카페라는 탄탄한 성벽 안에서 방어전을 치르는 사이 경쟁사였던 네이버가 지식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서 들고 나온 겁니다.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 방식이 그냥 카페에 머무는 걸 넘어서 모르는 걸 질문하고 정확한 답을 찾는 검색 위주로 확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용자가 직접 묻고 답하는 이 지식인 시스템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냈고요. 결국 이게 검색 품질의 차이로 확 벌어지면서 시장의 주도권은 안타깝게도 네이버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두 번째 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2000년대 후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완전히 뒤집히는 스마트폰 혁명이 터진 거예요. 이 거대한 모바일 전환기 속에서 글로벌 공룡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등에 업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아주 무섭게 파먹고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은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골든타임의 모바일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다음의 검색 점유율이 뼈아프게도 한 자릿수대까지 뚝 떨어지고 맙니다. 과거 국민포털의 위상은 희미해지고 뉴스 소비나 일부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 트래픽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씁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3장, 카카오 합병과 전략적 소외입니다. 자, 위기에 빠진 다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2014년에 생존을 건 엄청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당시 모바일 메신저 시대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던 카카오와의 전격 합병을 발표한 겁니다. 그 당시 업계 분위기 기억하시나요? 충격 그 자체였죠. PC 시대부터 축적된 전통 포털의 노하우에다가 모바일 시대의 압도적인 카카오톡 트래픽이 만난다? 이건 뭐 단숨에 네이버를 뛰어넘을 거대한 시너지가 폭발할 거라고 다들 입을 모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음에 그렸던 장밋빛 그림과는 많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합병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통합법인의 중심축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카카오톡 쪽으로 싹 쏠리게 된 거예요. 그 거대한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포털 다음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 회사의 핵심 개발자나 투자가 죄다 메신저나 신사업 쪽에 몰리다 보니까 정작 다음 포털 자체의 대대적인 혁신이나 서비스 업데이트는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거대한 우산 밑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카카오라는 블랙홀 안에서 과거에 빛나던 영향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아주 뼈아픈 전략적 소외를 겪게 된 겁니다. 4장, 물적 분할, 그리고 홀로 서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지도 않았겠죠? 다음은 그냥 시대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걸 거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존을 위한 아주 치열하고 과감한 수술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2023년, 다음은 카카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는 이른바 사내 독립기업 CIC 형태로 분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안에 회사 느낌으로 독립할 준비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물적 분할을 통해서 AXG라는 새로운 법인으로 완전히 떼어져 나옵니다. 진짜 자기 살림을 차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다음 내부의 엄청난 끈기입니다. 점유율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뉴스 배열 싹 다 개편하고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하고 또 한동안 사라졌던 실시간 트렌드까지 다시 부활시켰어요. 포털 본연의 기능을 살리려고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홀로서기를 위한 체력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지고 있었던 셈이죠. 5장, 업스테이지 인수와 AI 결합. 드디어 본격적인 부활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 문구 한번 보실까요? AI 시대를 맞아 기사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기사 회생, 즉 다 죽어가던 게 다시 살아난다는 이 엄청난 단어의 무게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5월 7일에 발표된 이 소식은요, 그냥 흔하디 흔한 사업부 매각 뉴스가 아니에요. 31년이나 된 1세대 전통 플랫폼이 최첨단 AI라는 가장 트렌디한 새 옷을 입고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재탄생하는 극적인 부활의 모멘텀을 의미합니다. 기업 가치 무려 1조 원.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초의 AI 유니콘 기업이죠. 업스테이지가 바로 다음을 품에 안은 새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업스테이지는 그냥 가능성만 있는 벤처기업 수준이 아니에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거대 언어 모델을 척척 자체 개발해내면서 막강한 기술력은 물론이고 자본력까지 싹 다 검증받은 AI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다음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미래를 강력하게 이끌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구조를 한번 심플하게 짚어볼게요. 5월 7일 본계약에 따르면 카카오가 갖고 있던 포털 다음의 운영사 AXG의 지분 전체를 업스테이지에 싹 넘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카카오는 업스테이지의 지분 일부를 딱 받아오는 주식 교환 방식을 쓴 겁니다. 이로써 다음은 창업 초기 다음 커뮤니케이션 2014년 카카오에 이어서 이제 AI 기업 업스테이지라는 세 번째 주인을 맞이하게 된 거죠. 포털의 역사가 진짜 AI의 역사로 넘어가는 아주 짜릿한 변곡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기술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재탄생한다는 걸까요? 방식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첫 번째, 다음이 무려 31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방대한 양의 검색 및 컨텐츠 데이터가 아주 비옥한 거름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업스테이지의 고도화된 콘텍스트 AI 기술이 딱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업스테이지의 강력한 자체 대형 언어 모델, 솔라가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포털에 질문을 던지면 뻔하고 지루한 파란색 링크 목록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우리 질문의 숨은 의도와 맥락까지 싹 파악해서 마치 똑똑한 사람 전문가처럼 나만의 맞춤형 정답을 완성해주는 혁신적인 검색 경험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6장, 차세대 AI 포털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번 사건은 그냥 IT 기업들끼리 지분 좀 섞은 그런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낡은 1세대 레거시 포털이 고도의 AI 기술을 수혈받아서 차세대 AI 포털로 아예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아주 대담하고 역사적인 시도거든요. 1997년 한 메일로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터넷 첫 화면을 책임졌던 바로 그 기업이 이제는 정보의 단순 나열을 넘어서 사용자 의도를 읽고 스스로 답을 찾아주는 완전히 새로운 검색 패러다임을 선언한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연 AI가 다음을 다시 그 영광스러운 국민 포털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1995년부터 숱한 영광과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온 이 클래식한 언더독의 여정이 최첨단 AI라는 막강한 무기를 쥐고 앞으로 어떤 결말을 써내려갈지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인터넷 생활이 또 어떻게 진화할지 함께 계속 흥미롭게 지켜보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